안녕하세요. 주식시바론 권미란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일일 확진자 수 2만 명을 돌파한 중국 상하이. 상하이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상하이가 봉쇄가 됐고요. 봉쇄 조치가 길어지는 가운데 상하이 항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상하이 항은 전 세계에서 최대로 큰 컨테이너 항구이자 또 옆에 물류 기지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물류 허브를 이루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해운 데이터 제공업체 베스스 밸류에 따르면 최근 상하이 항 근처에서 발이 묶인 배 척수가 300척가량 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가량 급증한 상태라고 합니다. 상하이발 글로벌 물류 대란 우려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물동량 감소 그리고 또 물류 비용의 증가 가능성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언론들이 중국 내 코로나 감염 경로로 한국산 의류 수입을 지목하면서 중국 내에서 의류 판매가 급감하는 에피소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강력한 봉쇄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모든 것의 가격이 쉽게 뛰면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전략이 정말 절실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금요일장 또 시장을 좀 더 이해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주제를 마련했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첫 번째 주제, FOMC 강한 긴축 예고, 빅스텝 한 번으로 끝날까? 오늘 금리 전망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우혜영 연구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지난 6일, 현지 시각 6일에 3월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연준 위원들이 QT 규모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긴축 우려가 다시 한번 시장을 또 뒤덮었는데요. 3월 FOMC 의사록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3월 FOMC 회의록이 어제 새벽 발표가 됐습니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3월 FOMC 의사록에서 확인이 필요했던 내용은요. 추가 금리 인상 폭을 가늠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QT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가 있었는지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월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25bp 인상을 했고요. 향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언급을 한 만큼 3월 FOMC 의사록에 과연 향후 경로랄까요? 통화자세 경로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았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서 보시면은 지금 연준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 안정, 지금 연준이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의지와 이제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빅스텝 역시도 향후 한 차례 이상 회의에서 단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확인이 된 상황인 거고요. 그뿐 아니라 지금 QT 측면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입니다. 규모 측면에서는 이게 확정된 규모는 아닙니다만 3월 FOMC 의사록에서 확인된 규모는 이제 총 한도 금액이 미국채 600억 달러, 그다음에 MBS 채권 350억 달러거든요. 950억 달러, 총 토탈에서 950억 달러를 QT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할 건데, 이 규모를 생각해 보시면은 과거 2017년도, 19년도의 총 한도는 500억 달러였던 점을 고려하신다면은 대략적으로 2배 증액한 규모로 이제 QT를 진행할 거다. 물론 첫 시작부터 950억 달러는 아니겠지만 점진적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최종 한도는 950억 달러로 설정을 지금은 연준에서 하고 있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5월달 회의에서 빅스텝 인상 가능성과 그다음에 QT의 시작이 되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항상 연준에서 얘기했듯이 과거보다는 더 빠른 QT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시작 시점이 5월이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시작 규모는 과거의 100억 달러 이상으로 시작을 할 거고, 3개월 후나 좀 그 이상의 기간을 가지고 본다면은 이번에 QT의 가장 최종 목표의 금액은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보면 일단은 950억 달러로 상정을 해놓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3월 FOMC 의사록에서 이 물가의 상방 리스크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면서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QT, 양적 긴축, 시장에서 사실 제일 실제적으로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자산 매입의 축소, QT,
이 시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월 950억 달러 한도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 이걸 바로 시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연구원님께서는 예상을 해주셨고요. 월 100억 달러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 언급되어 있는 수치 자체가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보셨는데요. 비교를 해보자면 어느 정도로 큰 규모일까요? 네. 과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2017년도, 19년도 때 생각해 보시면은 시작 규모는 100억 달러였지만 이거를 1분기, 그러니까 3개월마다 증액을 해서 최종으로 늘렸던 규모가 500억 달러였습니다. 이번에는 시작 규모는 100억 달러 이상이겠지만 이렇게 달성을 해 나가고자 하는 최종 한도의 목표는 950억 달러인 거죠. 그만큼 이제 큐티의 규모가 거의 2배가량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이제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도입을 했던 QE를 통해서 이제 마련해가지고 연준이 늘렸던 자산의 규모가 대략적으로 토탈 자산 규모가 4조 달러였었거든요. 지금은 그 2배 이상인 9조 달러를 넘는 수준이 지금 연준의 자산 규모이기 때문에 이제 늘어났던 규모도 크고 이번에 자산 매입했던 규모도 컸기 때문에 자산을 줄여나가는 속도도 빠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18년에 시행했었던 QT 규모보다 이 2018년 전후 당시에 최종적으로 500억 달러였는데 이것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950억 달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보셨는데요. 연준의 보유 자산 규모가 당시보다 현재 2배 정도 더 높은 9조 달러 규모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물가도 높고 그리고 미국의 경제 흐름 자체에 대해서 아직은 또 미국 내부적으로 특히 연준에서 경기에 대해서는 크게 좀 우려하는 목소리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경제가 소화할 수 있을 만한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를 정말 많은 의견을 나눈 끝에 아마 연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또 신흥국에 있는 또 나라이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흔들림이 우리가 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앞으로 5월에 FOMC에서 빅스텝이 실제로 나왔을 때 그 전으로 우리 장이 얼마나 흔들릴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이신데요. 일단 5월 빅스텝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판단 근거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네, 지금 연준에서 바라봤을 때 고용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상황들을 보시면은 우선 고용 시장은 매우 타이트하다.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정말 뭔가 건강하지 않은 수준만큼 타이트하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고용이 좋다. 왜냐면은 고용의 수요는 높은데 고용의 공급이 지금은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만큼 임금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일하고자 하면은 취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업률 측면에서도 이제 지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이미 하회를 하고 있는 만큼 고용 시장은 매우 타이트하다라는 게 연준의 결론이고, 사실상 1월 달도 그렇고 3월 달도 그렇고 FOMC 회의를 하면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인상을 한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강한 고용 시장이 그렇게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은 이렇게 타이트하다라고, 고용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되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물가를 상승시킨 요인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하지만 공급 측 요인, 수요 측 요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은 연준이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가져감에 따라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공급이 아니라 수요 측 측면입니다. 연준에서 말하는 이제 물가가 높은 이유들이 경제가 정상화됨에 따라서 수요가 올라오고 공급이 조금 부진한 상황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또는 지정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서 에너지, 곡물가 같은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을 하는 상황, 그리고 예상보다 계속되는 공급망 분목 현상들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 억제를 하거나 조금 안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수요 쪽입니다. 수요가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고 강하게 좀 올라와주길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지금 부족한 공급을 너무나 강한 수요가 이렇게 너무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물가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연준은 금리를 인상을 해서 수요를 억제를 해서 이 불균형을 맞추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경제는 매우 건전하고 강하고 특히 고용시장은 타이트한 상황인데 지금 연준에서 원하는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놓고 봤을 때 물가 안정은 지금 조금 부족하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실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공급 측 요인은 어쨌든가 시간이 흐르면 해소되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수요 측은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해서 맞춰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지금 어쨌든간 코로나19 때문에 기준금리를 거의 제로금리까지 인하를 해놓은 상황인데 경제가 코로나19 이전만큼 거의 회복이 됐거든요. 서비스업 측면의 회복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GDP 레벨이라든지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숫자들, 이런 지표들 사실상 절대적인 레벨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만큼 거의 다 회복을 했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거둘 필요성도 높다.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정상화해 나가는 측면 플러스 수요 측의 물가 압력을 낮춤으로써 이제 조금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연준의 의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의 핵심이 공급발 이슈인데요. 하지만 수요 쪽에 이런 금리 인상을 통한 이 인플레이션을 차단하는 연준의 이런 정책이 공급발 인플레이션이지만 그래도 이러한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종합적으로는 좀 막아낼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 금리는 결국에 이 미국의 양호한 경제를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금리 레벨 자체가 경기의 흐름에서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이 금리의 이 레벨 따를 통해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저금리는 위기 상황이라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지금은 많이 회복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쪽에서 금리를 더 올릴 이 여지는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매파적인 의견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3월 의사록 발표 이후에도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 제임스 블라드 연은 총재가 간밤에는 올해 남은 6번의 FOMC에서 모두 50bp를 올려야 된다라는 매파적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게 물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될 물가 지표 주목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 미국, 중국에서 물가 지표가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 미국의 소비, 중국의 수출입 지표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3월 미국의 CPI 예상치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는지 또 시장의 영향력은 어떨지 짚어주시죠. 우선은 예상치 같은 경우는 8.34% 정도로 컨센서스가 잡혀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사실 수치는 조금 7, 8%를 기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과연 진짜 지표가 나왔을 때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지, 부합하는 수준일지, 소폭 하회할지 이게 조금 더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대략적으로 컨센서스가 8.2, 8.3 정도인데 만약에 지표가 이걸 크게 상회한다면 충격이겠지만 상당히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되고 그렇다는 의미는 만약에 컨센서스 대비해서 부합하는 수준 정도만 나오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8%라는 높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장은 견딜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정도만 나오더라도 시장은 조금 무난하게 물가 지표 발표를 소화하면서 시장을 바라볼 것 같습니다. 네. 네,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3월의 CPI가 정점이 될 가능성 있다고 보실까요? 이게 3월일지 4월일지 저도 사실상 조금 불확실성이 높은 구간인 만큼 고점이 딱 이렇게 정해가지고 몇 월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고 대신에 그래도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상 지정 리스크의 영향들이 사실 2월달 말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본격적으로 군사적인 충돌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물가 측면에서는 이러한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반영됐던 구간이 3월이기 때문에요. 가장 그 상승률 측면이든 그 기여도 측면이든 조금 과도하게 이러한 에너지 가격의 급등 또는 공급 측의 뭔가 우려들 또는 곡물 가격의 상승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3월달 또는 4월달에는 가장 클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하우스의 그 공식적인 물가의 뷰도 사실 2분기에는 고점을 찍고
이제 3분기부터는 수단이 좀 완화되기 시작하지 않을까. 속도가 완만하더라도 그래도 2분기에 고점을 찍고 고점을 형성을 하고 물가 상승률이 그래도 조금씩의 완화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분기 내에 미국의 CPI 정점 형성 가능성 예상해 주셨고요. 3월에 미국의 CPI 지정학적 리스크들을 반영한 수치가 나오는데 예상치가 8.2% 증가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 지켜보시고요. 금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준 쪽에서 뭐 국채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주지 않는 움직임이면 과연 국채에 대한 매력이 앞으로 얼마나 떨어질지 사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채권 시장에서 패닉셀이 나왔다 할 정도로 이런 흐름이 나왔고 여기에 인플레이션까지 가세하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019년 이후 2019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2.6% 돌파 이번 주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장단기 금리 차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네, 오히려 5월 FOMC 이후에는 장단기 스프레드가 소폭 확대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사실 3월달부터 4월달 초반까지 보시면은 기준금리 인상이 매우 공격적으로 단행될 거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단기물 금리가 더 가파르게 상승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프레드가 장중 역전도 됐었고 실제 종가 기준으로도 10년물과 2년물 기준으로 역전이 됐었는데요. 이제 사실 5월 FOMC 때 보시면은 QT가 시작될 거다라고 예상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실제로 QT가 단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QT는 사실상 좀 장기물 금리를 올리는 역할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제 이제 FOMC 의사록이 나온 다음에 시장의 반응 역시도 장기물보다는 단기물 중심의 약세가 두드러졌거든요. 실제로 QT가 뭐 5월달에 어느 정도 규모로 시작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만 QT가 만약에 5월달에 시작이 된다라고 이제 5월 FOMC 결정을 한다면은 일단 그 QT 이슈 때문에라도 장기물 금리가 조금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QT가 시행되면은 장기물 금리가 조금 더 장기물보다 빨리 오를 수 있다. 5월달 FOMC가 끝나면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장단기 스프레드가 다시 플러스로 이제 확대를 할 수 있다. 더 크게 확대를 할 수 있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5월, 6월 FOMC가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 하반기 에 있는 FOMC에서 과연 얼마만큼 연준이 빠르게 정책을 바꿔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물론 할 거고 5월달, 6월달 빅스텝 가능성은 지금 매우 높습니다만 이후의 회의에서 과연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할 수 있을까? 만약에 속도를 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오히려 단기물 금리의 상승도 조금 제한적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네, 이렇게 결정이 되다 보면은 미국 연준이 판단했을 때 기준금리의 가파른 공격적인 인상이 경기 측면에서도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나올 수도 있어서 단기물도 그렇고 단기물도 그렇고 상승 속도는 그래도 하반기부터는 조금은 조정이 될 수 있는 구간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 기준금리 측면에서는 사실상 좀 중립금리 인상 또는 3%대 인상 이런 식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이미 3월 FOMC 이후부터 나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굉장히 많은 부분 선반영되어 있다라 평가를 하고 있어서 5월, 6월 FOMC 끝나고 나서는 단기물이 최근과 같은 급등세, 특히 3월달 FOMC 끝나고 나왔던 이러한 급등세가 연출되긴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5월 FOMC, 6월 FOMC를 전후로 한 시장의 반응 예상 남겨주신다면 관전 포인트 어떤 점을 챙겨주실지 마지막으로 남겨주시죠. 네, 일단은 5월 FOMC에서 빅스텝 여부가 물론 중요하겠죠. 시장에서는 이미 50bp를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제 나온 3월 FOMC 의사록에서 보셔야 되는 조금 꺼름직한, 약간 찜찜한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은, 연준의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정 부분 금융시장에 조금 타이트한, 금융시장 여건에 타이트하게 기여를 했다라는 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금리를 상승시키고 또는 이제 이 금융시장을 좀 타이트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한 거거든요. 결국에 과연 최근과 같은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이 정말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것이라는 거에 대한 신호인지 또는
구두성 개입에 그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물론 5월 달에 뭐 빅스텝 가능성은 높은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실제로 물가 지표 또는 다른 실물 경제 지표들도 이러한 빅스텝 인상을 지지하는 요인이 될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 너무나 당연하게 50bp 인상을 생각을 하고 보기보다는 그래도 지표들, 실물 경제 지표들을 확인을 하면서 조금 경계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QT에 대한 규모 역시도 물론 3월 FOMC에서 대략적으로 총 토탈 규모를 950억 달러다라고 말은 하긴 했지만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3월 달에 정해진 건 없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5월 달에 FOMC에서 정말 이 토탈 규모를 950억 달러로 상정을 할지 또는 더 빠른 뭔가 긴축을 원한다면 그 이상으로 다시 이 토탈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거고 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950억보다 낮은 규모로 토탈 규모를 정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전히 연준의 긴축의 가속화, 연준의 긴축 정도는 강해질 거다라는 데 동의를 하고 그러한 컨센서스가 우세한 건 맞습니다만 정말 5월 달에 빅스텝을 할지 여부와 QT를 시작했을 때 QT의 토탈 규모 그다음에 시작 규모가 과거와 대비해서 얼마나 빠르게 시작할지 요거는 한번 주목하셔서 보셔야 된다. 사실 뭐 시장이 컨센서스대로 간다면은 이게 뭐 그 즉각적인 그날 반응을 보시면은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규모라든지 뭐 기준금리 인상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을 좀 벗어난다면은 시장의 충격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있고요. 연준의 발언들로 인해서 구두 개입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재료가 노출되고 나서는 또 그 이후에 전망들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할 것으로 예상해 주셨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5, 6월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과연 실제 시행, 특히 QT의 시행 규모 주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보시죠. 국내도 물가와의 전쟁, 다가오는 S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겠죠. 과연 지금 우리 경제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지 오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긴축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4월에 한국은행 금통위도 시장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에 유가가 크게 움직였고 그 외에 원자재 가격들도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런 비용 증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들이 실물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계속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에 긴급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당분간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에서 4%를 웃돌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현재 물가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예, 요새 어떻게 보면 외식을 하신다든지, 기름을 너무 늘어가시면, 너무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게 가기가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로도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내 경제에 이제 장기적인 물가 수준이란 게 있을 텐데, 한 2% 정도거든요. 2%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최근 2020년 들어서 사실은 이제 3%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다가, 3월 물가 상승률은 흔히 말하는 심리적 마지노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3%를 넘어서 4%, 4.1%를 기록했거든요. 이게 통계적으로 보자면 한 10년 3개월 만에 최대 물가 상승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동안 금리가 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최근 여러 가지 공급축 요인이라든지 수요 요인들에 의해서 이런 물가 상승 압력들이 발휘가 되고 이에 따라서 굉장히 한 10년 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융위기 이후에는 보기 힘든 수준의 어떠한 물가 상승률을 보고 있다. 그리고 실제 경제 균형 수준이라는 게 있을 텐데 경제 균형 수준이 2% 정도라면은 2배 수준이죠. 4%면 2배 수준이고 이에 따라서 한국은행 역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한 3% 넘게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자 경제 전반으로 보면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유례 없는 수준이다. 혹은 균형 관점에서 보면은 유례 없는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뭐 연준 FOMC 의사록 얘기하면서도 연준 위원 가운데서
올해 남아있는 FOMC에서 모두 50bp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제임스 블라드 연준 총재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도 이야기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한 3%까지는 용인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보다 3배나 웃도는 물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지금 빠르게 강하게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미국보다는 낮긴 하지만 현재 물가의 상승 속도가 조금 가팔라지고 있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주에 나온 소비자 물가 상승률 3월 지표가 4.1% 나오면서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이것이 증권사들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됐다는 점에 대해서 또 주목하고 있는데요. 10년 만에 4%대의 물가 쇼크,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물가란 것은 뭐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물건 가격이죠. 물건 가격이 상승하는 데는 당연히 두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물건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거나 일단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물건 가격이 오를 것이고요. 물건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재화나 서비스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상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흔히 말하는 공급 측 요인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최근 에너지 전환 문제에 의해서 작년에 이제 유류세 인하 카드를 이미 꺼내들면서 기름값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에 덧붙여서 결국 최근에 2월에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서 에너지 가격들이 계속 상승을 해서 석유류 특히 이제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근데 석유류 혹은 원유 가격이 오르면 일반 공업 제품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공업 제품 중에 특히 석유화학 제품들 여러분들이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쓰시는데 이것의 원료는 결국 석유고요.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섬유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데 석유화학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석유류 등 공업 제품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이 흔히 말하는 공급 차원의 충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최근 밀가루 가격이라든지 다른 원자재 가격들도 전쟁 등의 영향, 물류망 등의 영향에 의해서 지금 물류망이 글로벌 코비드19 이전의 수준만큼 돌아가지 못하라고 있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계속 오르고 있는 공급 측 요인이 상당하고요. 근데 이제 또 수요 측 요인을 조금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 수요 측 요인으로는 지금 위드 코로나가 이제 서서히 진행되고 있으니까 서비스 제품들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개인 서비스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 한 4.4%, 그러니까 우리가 4.1%보다 조금 높게 나왔거든요. 개인 서비스는 결국은 국내 수요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것이고요. 개인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자영업이라든지 다른 서비스업의 이용도가 올라갔다. 이에 따라서 물건 가격을 상승시키는 압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공급 측 요인이 한 8할 혹은 9할까지 되는 것 같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 그다음에 에너지 자원의 가격 상승 이런 요인에서 9할 정도 되는 것 같고 위드 코로나로 인한 수요 측 요인이 겹치면서 사실은 역사적 그러니까 뭐 저희가 금융위기에는 이후에는 보기 힘들었던 물가 상승률을 저희가 목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공급 측의 요인이 8할 정도, 그리고 수요 측의 요인이 2할 정도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공급 쪽에서는 뭐 유가, 밀 가격 상승을 하고 있고요. 밀 가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또 수출을 중단한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밖으로 나가시면서 이런 개인 서비스 물가 역시도 자극되고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요즘 뭐 연봉도 많이 오릅니다, 교수님. 네, 요즘 저는 연봉 기사를 굉장히 또 찾아서 보고 있는데 이제는 뭐 고액 연봉이 억대 연봉이 아니고 이제 2억 정도는 가야 고액 연봉이라는 얘기들도 나오면서 이러한 것들도 수요 측의 인플레이션을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물가 잡기를 위해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관세 인하, 중국 제품들의 관세 인하 조치가 나왔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물가 잡기 총력전 각국에서 나서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이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예, 사실 현재도 유류세가 인하된 상태죠. 제가 작년에 에너지 전환이라고 말씀드려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석유화학,
원유 산업에서 이제 투자를 좀 줄이고 공급에 대한 초과 공급을 막기 위해서 이제 운영을 좀 줄였다라고 이런 배경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따라서 그때 뭐 WTI 기준 한 $90까지 올라갔다 그런 상황들을 목도했습니다. 그 말 어떤 이야기냐? 기름값이 기본적으로 많이 오른 상태였고 그에 따라 작년에 이미 유류세 인하 카드를 좀 빼들었는데요. 정부가 이제 5월에서 7월까지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10%포인트 더 늘려서 30%로 확대한다는 게 이제 유류세 추가 인하 추가 인하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휘발유 기준 리터당으로 보면은 한 평균 가격으로 봤을 때 한 뭐 83원 정도 추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고 이게 뭐 수량적으로 뭐 여러분 손에 와닿게 말씀드리자면은 연비 10km짜리 차를 타고 하루에 한 40km를 주행하는 운전자의 월 부담액이 한 10,000원 정도 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추가 인하는 뭐 당연히 효과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추가의 폭이 중요한데 추가적으로 이제 10%포인트만 어떻게 보면 더 늘린 것이라 그 인하가 원래는 20%였는데 추가로 10%포인트를 늘려서 이제 30%가 된 거니까요. 어떻게 보자면 분명히 당연히 여러분들이 혹은 소비자들이 기름을 늘어갔을 때 그때 어떤 체감하는 기름 가격은 조금 하락하는 경향이 있겠지만 이게 뭐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잡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기름 가격이 한 2년 전에 WTI 기준으로 한 $40 수준이었는데 그게 작년에 $90 수준으로 올라가고 2월, 3월에 $120까지 갔다가 이제 조금 안정돼서 $100 위로 갔는데 이런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올라가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태가 이게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기름값에 대한 움직임이 예측 불허, 그래도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아직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만을 가지고 어떻게 물가 상승률을 저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물가 상승 트렌드, 추세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당연히 효과는 있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름 늘어갔을 때 체감하는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이 전반적으로 이 물가든 경제든 이 추세가 중요한데 추세적으로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인플레이션 자체를 잡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가 같은 경우는 차트가 지금 5일선, 21선 데드크로스가 나서 5일선이 하락하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100에서 쉽게 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96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아직 유가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또 우리나라 이 세금 인하 정책이 본질적인 물가 상승을 잡기는 어려운 정책이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이제 다음 달에 새로운 우리나라 정권이 탄생합니다. 5월에 윤석열 당선인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5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인수위 측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런 추경을 원래 공약 규모대로 시행을 하게 될 경우에 물가를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추경을 조금 더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듯한 그 언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인수위 측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차기 정권에서 추경 어떻게 진행할지 그리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면 사실 진짜 추경을 많이 늘리면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추가 경정 예산이란 것은 정부가 얼마나 이제 추가적으로 돈을 쓰겠다라는 그런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결국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뭐가 늘어나게 되나요? 그리고 수요가 늘어나게 되죠.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은 아까 흔히 말하는 물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제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안 좋아서 사실 코비드19로 인한 효과들이 아직 이렇게 다 완전하게 돌아오지 않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피해 복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을 공격적으로 조금 해서 이런 경제 전반에 어떻게 보면은 돌아오는 속도를,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자라는 게 기존 플랜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갑자기 추경을 늘린다든지 하면은 물건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의 근본은 아까 말씀드린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이 있겠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층 요인이 80에서 90% 정도고요. 공급층 요인이라는 것은 물건 가격이 어떤 이유에서든 생산비가 올라가면서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원가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비용 상승을 인한 물가 상승은 굉장히 잡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경 규모를 축소시키면서 이제 수요를 줄이는 효과, 이에 따라서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효과는 있긴 할 텐데요.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급 측 요인, 원유가 상승이라든지 글로벌 밸류 체인에 있어서 어떤 그 붕괴, 예전만큼 국제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물류망의 붕괴 이런 문제들이랑 밀가루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식품 가격 상승들이 겹치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물가 상승 경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추경 규모를 줄이는 것은 수요 측 요인을 조금 줄이는 방향성이 있지만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잡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추경 규모를 줄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피해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한테 누적이 될 게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추경을 줄이는 좋은 의미는 이제 국가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서 이런 측면에 좀 적절하게 국가 부채를 관리해야 된다 이런 컨센서스 하에서 뭐 이런 추경을 줄인다는 안까지 나온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차원에서는 뭐 추경을 줄이는 것만 가지고 인플레이션 잡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렇게 평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피해를 입는 자영업자들이 좀 구제되기 위해서는 어쩌면 또 추경이 필요할 수 있다는 측면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영업자분들은 요즘 정말 갈수록 더 삼중고, 사중고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정말 또 지금 더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14일 다음 주에 한국은행의 금통위 결정 이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비공개로 간담회를 갖는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갈까요? 예,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경제학의 가장 큰 아젠다가 하나가 있는데 이런 금리를 결정하는 기능은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바로는 이야기가 나오는 바로는 이제 인수위와 한은의 이제 비공개 간담회가 결국 물가 관련해서 어떤 협의는 진행할 거다. 물가를 잡기 위한 어떤 추가적인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추세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한 후에 정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는 아마 예측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한은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아마 이야기가 오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아직 정부도 아니죠. 인수위에서 결국은 금리를 올리라 내리라고 하기에는 아직 뭐 권한이라든지 사실은 경제 이론 그리고 한국은행이 가지는 위상 이런 것의 차원에서 조금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현재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게 원래는 3%대였는데 이제 4%를 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물가 상승이 되면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중앙은행의 가장 큰 기능 중 하나는 경제를 전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매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고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내는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떻게 갈지 추세적으로 하반기 뭐 아니면 3분기, 4분기 뭐 다음 내년 1분기까지 어떻게 갈지 이런 예측치를 한번 받아보고 이 예측치를 가지고 차기 정부의 어떤 정책에 반영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금리보다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심해서 만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물가 상승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들을 예측을 해본다면, 흔히 말해서 프로젝션을 해본다면은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 혹은 내년 1분기까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을 해보고 그에 수반하는 경제 성장률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이 결과들을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고 향후 경제 정책 운용 방안을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은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경제 전망과 또 물가를 잡는 것, 그리고 금리를 조절하는 것인데, 한국은행에서 다음 주에 지금 우리나라가 뭐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원자재를 수입하는 그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이 원화까지도 약세를 보이면서 사실 원자재 수입할 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진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내놓을지, 이번 4월의 금통위에 대해서 전망해 주시죠.
예, 지금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수준, 아까 2%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4%까지 간 상황이라, 원래는 보통 예측하기에 5월 달에나 돼야 이제 금리 인상의 어떠한 뭐 기조가 더 갈 것이다. 올해 한 2번 정도 더 올릴 것이라고 예측은 하지만, 금리를 2월 달에 한번 올렸기 때문에 4월 달에는 금리를 안 올리고, 5월 달쯤에 금리를 올리는 것을 시작해서 한 번 정도 더 올리는, 그러니까 결국 0.5%를 더 올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당장에 작금의 물가 인상이 너무 폭이 크다 보니까 4월에도 금리 인상이 뭐 직접 실현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물가를 확실하게 잡으려면은 금리 인상이 빅스텝, 뭐 미국의 연준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물가 인상이 너무 심하면은 금리 인상을 빅스텝을 취하면서 급격하게 물가를 수요를 줄이면서 물가를 하락시켜야 되는데, 사실 국내 경기가 잘 회복되지 않았죠. 이렇게 잘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는 것은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금리에 민감한 것은 소비보다는 투자 쪽인데, 투자의 위축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기업하는 분들은 0.5%란 워낙 금액을 많이 빌리기 때문에 이자 비용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이 결국 0.5%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버리면은 투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향후 경제 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의 물가 상승 요인이 아까 뭐 우리가 그냥 경제 회복 전반에서 나오는 수요 때문에 나온 거라면 금리를 뭐 적극적으로 올라가면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공급측 요인,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이 어떠한 이유에 있어도 올라가고 이것들이 비용을 움직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가장 기본적인 스텝으로서 금리 인상안이 4월 달부터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4월 달에 지금 예측으로는 1년에 2번만 올릴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필요시 한 3번까지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월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2월은 금리 인상하지 않고 쉬어갔는데요. 4월에 인상 가능성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여러 대외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또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사실은 현재 물가 상승률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뭐 물가 상승률이 흔히 말하는 한 6%, 7%, 크게 가자면 10%까지 올라가면은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된다라고 보통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만 결국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당초 예측보다는 굉장히 크게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이제 한국의 금리가 문제인데, 미국도 빅스텝을 취하면서 급격하게 좀 금리 인상을 유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한국도 자금 유출, 흔히 말하는 대외 금리 차례, 그러니까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난다든지 이런 상황이 오면은 결국은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환율에 대한 원화가 약해지는 이런 요인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따라가면서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상승이 있겠고요. 이렇게 금리를 오르게 되면은 결국 투자가 위축되고, 투자가 위축되면은 고용이 위축되고, 고용이 위축되면은 소비가 위축되는 이런 전반적인 사이클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비용 상승으로 인한 결국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오르고요. 이렇게 투자에 대한 부진이 겹쳐지게 된다 그러면 경기가 전반적으로 나빠진 상황, 그리고 비용 상승으로 지금의 물건도 팔리지 않고, 그다음에 투자가 위축되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가 위축되면서 나중에 향후 고용, 소비까지 악영향을 미쳐서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간신히 어떻게 보면은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양 방향이 어떻게 보면은 좀 효력을 잃고, 사실은 경제가 코로나19 정도로 다시 하락해 나가는 시나리오 역시 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다. 물론 이제 경제 충격이 심해져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거나 하는 일은 잘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1%대, 지금은 3%대까지 예측을 했는데 1%대까지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건 뭐 올해는 아니겠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또 가능할 수도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해진다면 1%대까지 하락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 있을 여러 일정들 가운데서 중요한 내용들을 쭉 꼽아봤습니다. 다음 주 미국과 중국의 물가 발표,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 등의 변수들이 시장에 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면서 대내외 변수와 경제 흐름까지 알아봤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구간을 통과하고 있고요. 그래도 시장은 여러 악재들을 선반영하면서 2700과 930선에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금요일장입니다. 양대지수 지금 플러스권 소폭이나마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은 장중 현재 고점 부근까지 올라섰네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